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주의부터 이제 제3회까지, 제3의 길까지 이데올로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자유주의가 우리 삶을 너무 천박하게 몰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이겨낼까, 대안은 무엇일까 한번 깊게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고대합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상품이 무엇인가 한번 막스의 눈으로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제 막스는 거의 대학교 내내 이제 해자되는 이제 사람 중에 한 분이고, 그래서 이 자본론이 이제 3편까지 이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워낙 좀 악필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막스의 이제 경제학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고, 그래서 좀 더 또 개정된 그런 자본론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도 합니다. 하여튼 이 막스 이분은 그 영국으로 망명을 가면서 그 아담 스미스 이제 국부론이죠. 그 자유주의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제공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100번 이상 읽었다. 이렇게 본인이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본주의를 이해하여야만이 자기가 그 다음 생산 양식,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자본주의가 무엇이 문제이고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 자본론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분은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 상품에 대한 잘못된 점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 특히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그렸다라는, 반대적으로 그냥 무소유가 아니죠.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 계급에서 자본주의를 한번 이해해 보겠다. 이것이 이분의 그 큰 꿈이었고, 또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본론에서 나오고 있는 상품을 가지고 막스가 보는 아담 스미스의 상품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교양 수준에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제 하나 권유할 책은 이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서 그 톨스토이가 그 이제 빌려온 개념이죠. 그 빌려와서 자기 책 제목으로 이제 사용하는 사람. 물론 신약 성서에서는 빵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톨스토이는 이제 아나키니즘, 이제 무정부주의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는 이제 금수저의 아들, 그러니까 3대 부의 아들로서 태어났고, 모든 재산을 이제 국고에 기납하는 그런 엄청난 일도 이제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번 그 대학 4년 안에 한 번은 읽어야 할 책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고, 여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막스는, 자, 사람은 빵으로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먹지 않으면 저희는 죽죠. 그래서 이제 빵, 이제 그래서 우리가 빵 같은 걸 우리가 재화라 그러고, 이제 상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빵의 가치는 여러분 알다시피 가격으로 형성되죠. 100원짜리 빵, 그러면 100원을 주는 거죠. 자, 100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화폐를 빌려서 또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과 화폐는 교환적인 것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어찌되었든 아주 이게 이분의 중요한 공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P, 여기가 P가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이 가격입니다. 가격이 이제 결정난다. 이렇게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격이 결정난다고,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그래서 이 가격은, 자, 아담 스미스는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에서 가격이 형성난다. 뭐,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조절되면서 적당히 가격이 형성된다. 교환 경제를 이제 기본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막스는 그 P점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공식화했죠. 그래서 자, 가격이라는 것은 자, 빵 만드는데 일단 밀가루 있어야 돼. 이게 원자재죠. 이게 고정자본이에요. 고정자본. 그 C. 그 다음에 노동자의 노동이 투여해야 돼. 임금. 그 다음에 자본가가 이윤이 있어야 이윤을 붙여서 빵을 100원에 빵을 파는 거지. 내가 이윤 없이 누가 자본가가 장사를 하냐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빵이라는 것은 밀가루가 있고 그 다음에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 노동자의 노동이 있으니까 자본가는 당연히 어떻게 되냐? 임금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윤을 붙여서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제 막스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되었던 자, 이 막스는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이제 가정된 사슴 2마리와 물개 1마리에 대한 이런 공식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 스미스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자세히 이따 보겠지만, 자, 어찌되었든 상품의 가치 가격은 교환 관계, 즉 시장에서 형성된다고 말씀. 그러니까 시장 옹호론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에서 배웠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교환 경제에서 상품의 가치와 가격이 결정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량의 적절한 조화, 이게 이제 시장의 교환 관계에서 결정이 난다 그랬죠.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걸 이제 막스가 이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난다고 하고, 자, 가격은 그러면 시장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사슴 2마리의 가격과 물개 1마리의 가격이 시장에서 교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상품의 가치 가격은 화폐로 만약에 우리가 보면은 물개가 100원이라 그러면 사슴 1마리는 50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슴 2마리가 100원이 되고 물개 1마리가 시장에서 교환이 된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교환이 된다. 그러면 왜 사슴 1마리는 50원이고 물개 1마리는 100원이냐? 궁금하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 결정이 난다고 볼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사슴 1마리가 50원이고 물개 1마리가 100원이기 때문에 사슴 2마리와 물개 1마리가 시장에서 교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슴 1마리가 50원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는 노동가치설을 들고 있습니다. 노동가치설. 자, 사슴 1마리, 왜 이렇죠? 죄송합니다. 사슴 1마리가 50원인 것은, 자, 사슴 1마리가 왜 50원인 것은 노동의 가치가 50원이 들기 때문에 1마리가 50원이라는 얘기죠. 노동의 투여량이 있는 거예요. 노동의 투여량. 물개 1마리는 100원인 이유는 노동의 투여량이 1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슴 1마리 잡는데 50원의 노동력이 투여량이 가고 물개 1마리 잡는데 100원의 노동 투여량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50원이 되고 저쪽은 100원이 돼가지고 사슴 2마리와 물개 1마리가 교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이제 노동 가치설입니다. 노동의 투여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난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이제 보세요. 그래서 자, 이 노동 가치설은 뭐 존 로크도 이제 노동 가치설이니까 노동의 투여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난다.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일찍이 노동량의 투여에서 가격이 결정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왜? 이건 상인들의 단순한 척도에 불과하다.
이 말은 자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더 넓게 보지 않았나. 노동의 투여량에서 결정이 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노동의 투여량은 내가 50원 갖고 사슴 한 마리 잡는 거하고 물개 한 마리 잡고 100원으로 노동에 투여했다는 것. 이것은 교환 경제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환 경제에서. 그래서 그 당시는 교환 경제가 아니고 사용 가치니까 사용 가치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니까 그냥 단순한 척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찌되었든 스미스는 사슴 한 마리 50원의 노동 투여량, 물개 한 마리 100원의 노동 투여량에 의해서 그래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시장에서 교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노동 가치설이고 노동 투여량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 막스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이제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노동은 힘들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슴 한번 잡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물개 한 마리 잡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트러블이다 이게 트러블. 노동은 트러블이고 토일이다. 이 수고량이다 이 수고량. 이렇게 이제 국부론에서 이제 정의를 하셨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막스가 무엇이 잘못됐나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마르크스는 노동은 트러블이 아니란 얘기죠. 밀가루에서 노동을 투여해가지고 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노동은 트러블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력을 투여하는 고귀한 거다 이게 고귀한. 노동자들의 노동은 수고가 아니라 고귀하다 이게 고귀하다. 왜? 밀가루에서 노동자의 노동이 투여가 돼가지고 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고귀하다 이게 고귀하다. 노블하다는 얘기야 고귀하다. 고귀하다. 그래서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트러블이 아니고 노동은 고귀한 것이다. 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돌봄 노동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와서 확대 해석하고 있죠. 이제 막스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여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젠더 문제가 이제 부각되지 않는 이런 시대적 한계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에 와서 자 막스가 어떻게 얘기했냐? 노동자의 기가 에너지가 100이다. 그럼 빵을 만들면은 95가 되고 점점 90이 되고 뭐 80이 되고 70이 되고 넉다운이 된다는 얘기죠. 돌봄 노동으로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서 100이 돼가지고 다시 현장에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고귀한 노동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돌봄 노동은 우리가 지금 돌봄 노동은 무임금이죠. 돌봄 노동은 생산 노동에 기여한다는 얘기죠. 돌봄 노동. 그러니까 이제 돌봄 노동의 이제 가치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스의 이런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이 없으면 생산 노동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돌봄 노동은 생산 노동의 한 부분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요즘의 그 경제학적 여성주의 경제학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도 여기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명히 본인은 50원이라고 가치가 들어가고 100원이나 가치가 들어가지고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개개인의 수고량에서 교환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자 근데 막스가 이야기한 초보 사냥꾼이 사슴을 잡는데 50원이 들겠냐 이거예요. 100원이 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100원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100원의 노동 가치가 투여됐으니까 나는 그냥 사슴 한 마리하고 물개 한 마리하고 바꿔야 돼. 억지죠. 그렇죠? 분명히 교환 경제에서는 두 마리하고 한 마리하고 교환이 되는데 나는 노동이
100개 투입했으니까 나는 사슴 한 마리하고 물개, 근데 해구라고 했습니다. 물개 한 마리하고 난 교환해야 돼. 이건 억지라는 얘기죠. 왜? 교환 시장에서 그렇게 사슴 2마리하고 물개 한 마리 결정 났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어. 자, 개개인의 노동 투여량, 그러니까 수고량, 그러니까 스미스가 얘기한 수고량은 개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환 경제에서 결정나는 사회적 관계에서 결정난다. 이게 사회적 관계에서. 무슨 말이겠죠? 개개인의 노동 가치설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결정난다는 얘기예요. 나의 노동의 투여량과 관계없이 사회적 관계에서 나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했지만 난 100개 노동량을 투여했으니까 내 사슴 한 마리 가격은 100원이야. 이렇게 교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당신은 100원의 노동 가치가 투여됐지만 당신은 50원의 가치로서 시장에서 교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본 개개인의 수고량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것은 상품의 가치는 사회적 관계, 교환 관계에서 결정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교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부분을 놓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막스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추상노동이에요. 추상노동. 자, 아까도 했지만 그냥 우리 아파트를 봅시다. 아파트가 1,000원의 노동 가치를 투해서 1,000원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교환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 폭등이죠. 10,000원으로 팔리고 있다. 1,000원짜리가 10,000원으로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자 1,000원의 노동 가치에 의해서 1,000원의 가격으로 이게 교환이 돼야 되지만 이게 10,000원으로 시장에서 교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차이 1,000원과 10,000원 그러면 9,900원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9,900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9,900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품의 유령이고 노동의 가치가 안 들어가는 추상노동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9,900원 추상노동이고 바로 상품의 유령, 상품이 갖고 있는 상품이 교환경제에 들어오니까 이게 유령이 됐다는 얘기죠. 1,000원짜리가 10,000원으로 교환이 돼서 한마디로 속된 말로 뻥튀기 돼가지고 교환되고 있다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폭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가들은 자 이게 우리가 배웠던 적화 효과가 우리가 고용 없는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은 적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배웠죠. 여기서 우리가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막스는 자본가가 쉬운 얘기로 공장을 돌려서 이윤을 축적하기보다는 추상노동, 상품의 유령, 아파트 가격이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되니까 이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공장, 제조업은 안 하고 그냥 상품의 유령을 만드는 데만 열과 성을 바친다는 얘기죠. 지대가 놀라는 거, 그죠? 주식 이런 거죠. 금융자본의 그 신자유주의 주식, 그다음에 지대, 임대업.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고용은 없고 공장은 만들어야 되는데 공장을 안 말고 이게 추상노동 쉽게 보는 이러한 그 지대놀이야 금융놀이에 자본가들이 추상노동으로 자꾸만 부풀려서 이윤을 챙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가 축적된 이윤으로서 공장을 만들어야 고용이 있는 성장이 되는데 안 만들고 부동산 갖고 장난만 치니까 고용 없는 성장이 되고 이것이 저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자본가만 배불린다는 얘기죠. 신자유주의는 저가 효과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지금 저가 효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왜? 상품의 유령에 자본가가 그 놀이에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욱 일대국 저가 효과가 나야 좁혀지는데 저가 효과가 없으니까 일대국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간다는 얘기죠. 이 추상노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스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이 상품을 가지고, 자, 상품은 사회적 관계에서 결정난다. 1,000원의 가치가 투여되면은 1,000원으로서 시장에서 교환이 되는데, 이 자본주의라는 이 교환 경제는 아주 유령이다 이거예요. 갑자기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10,000원이 됐다. 이게 상품의 유령이죠. 9,900원이죠. 그 10,000원이 되니까 자본가들은 공장은 안 만들고 계속해서 상품의 유령만 만든다는 얘기죠. 거기에 온갖 열과 열성을 쏟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비 사회라는 계층, 적화가 없는 갈등 사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적화효과는 이렇게 막스의 추상노동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막스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벌써 다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상품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결정돼 추상노동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노동 가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스미스님. 본인은 시장 교환 경제에서 노동의 투여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나는데 이거는 추상 노동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사회적 관계에서 결정난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보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제 그 자본주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저가 효과가 없는 이 고용 없는 성장이 바로 추상 노동, 부동산 투기 이런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추상 노동의 조건, 그러니까 이제 교환 경제 이 조건은 뭐냐? 왜 자본주의 사회가 일어났냐? 왜 프랑스 시민 대혁명이 일어났냐? 자, 교환 경제가 되려면은 양반의 노동이나 백정의 노동이나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가 뭐 24시에서 알바하는데 여러분이 알바하나 내가 알바하나 가격은 최저임금 똑같이 받는 거죠. 그렇죠? 이래야만이 교환 경제가 되고 추상 노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분사에서는 양반의 노동하고 백정의 노동이 틀리다는 얘기죠.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단순한 그런 측정량에 불과하다는 것은 거기는 양반의 노동하고 백정의 노동이 틀린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상노동, 시장 교환 경제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주장했다는 그러한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이제 추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알렉시스 토코빌이, 이분은 이제 귀족계급인데 양반이죠. 근데 이분은 프랑스 혁명은 사람들이 너무 유사한 나머지, 예? 똑같은데 양반이라 그러고 나는 평민이라고, 나는 장사하는 상인 계급이라고, 이래서 혁명이 일어났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추상 노동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상품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추상 노동에만 우리가 기억해도 저가 효과가 왜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저가 효과가 있다 그랬지만 아니란 얘기죠. 특히 저희 나라는 저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사회가 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막스의 상품에 관련돼서 좀 더 알아야 될 게 물신주의가 있어요. 물신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신주의 하면 뭐 경제 중심주의, 뭐 돈 중심주의, 뭐 이렇게 뭐 이제 봐도 되고, 뭐 물신주의라는 것은 그거죠. 아파트는 그냥 우리가 사는 공간이죠. 아파트라는 것이 도시화가 되면서 토지를 잘 효율적으로 효용하게 이용해서, 쉬운 얘기로 높이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빈민층 사람들이 사는 그런 것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로또가 된다. 이게 물신주의죠. 아파트가 로또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물신주의입니다. 물신주의.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돼요? 아파트만 당첨되려고 온 힘을 다 쏟는 거죠.
이게 물신주의. 자, PTC이즘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자, 상품의 가치가 내재해 있다며 추앙시하는 주의. 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로또처럼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가치가 내재하고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되고 추앙하는 주의죠. 이게 바로 PTC이즘, 물신주의입니다. 자, 흑인은 흑인이다. 노예제 관계에서 노예인데 흑인의 본성을 노예성으로 간주하는 거. 이것도 바로 물신주의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여성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영향 안에서 수동적 위치를 차지하는데 여성이 본성이 수동적 존재로 간주하는 거. 이것도 물신주의예요. 그 관계를 사물의 속성으로 간주하는 현상. 이해하시죠? 여성은 주체의 여성인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색채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영어로 젠더화를 시켜가지고 여성은 남성보다 열악하다. 이런 수동적 존재다. 꼭 이렇게 이제 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채색하고 있죠. 젠더로 채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관계에서 여성이 열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성의 본성이 그야말로 열악하다고 간주하는 현상이 바로 물신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이제 막스가 이제 상품과 인간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품과 소유자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이제 유추하고 있다. 이렇게 열어보면 되겠습니다. 왜냐? 노동자는 노동력을 파는 하나의 상품으로 이제 막스가 보고, 그러니까 소유자, 자본가의 관계, 그러니까 상품과 상품, 여러분들 앞에 있는 PC나 노트북은 내 거죠. 이 관계를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로 확대 해석하기 위해서 상품과 소유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그냥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뭐 상품이 뭐 움직이는 겁니까? 스스로 시장에 갈 수가 없죠. 어떤 소유자가 내가 갖고 나가야 시장에 가는 거죠. 사물이니 인간에게 저항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화시킨다는 얘기죠. 대상화시킨다. 자, 우리가 반려견을 소유화시키고 대상화시키면은 그게 내 거니까 반려견이 저항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반려견은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물론 안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반려견을 하나의 소유물로 보니까 뭐 주인을 물었어? 이러면 어떻게 돼? 이제 뭐 반주견이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지금 뭐 반려견은 하나의 뭐 거의 뭐 우리 같은 그 사람 뭐 인권처럼 대우하고 있지만 하여튼 예전엔 좀 그랬다는 얘기죠. 만약 상품이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인간은 폭력을 사용합니다. 폭력. 아까도 했지만 반려견이 만약 우리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아들이 걔가 좀 장난이 짓궂어요. 걔가 이제 막 하도 장난치니까 손을 좀 깨물었나 봐. 아주 막 우리가 원 보는 사이에 아주 죽사발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우리 아들만 보면 얘가 한동안 완전 도망다니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PC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소유자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된다는 것은 사물화되고 대상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소유다라는 것은 사물화하고 대상화예요. 그렇죠? 자연을 소유하니까 자연을 사물화하고 대상화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생태체계 이론 때문에 모든 돌고래들을 뭐 이렇게 바다로 다시 보내고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동물원들에서 이게 지금도 있지만 어느 가면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무던히 이제 노력하잖아요. 이게 생태체계 이론이죠. 체계 이론 관점에서는 사물하고 대상이죠. 그러니까 동물은 하나의 소유고 사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도도 저 친구들은 사물이니까 뭐 생각이 없어. 데카르트처럼. 그냥
고통을 몰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 소유한다는 것은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죠. 저가 대학교 다닐 때 뭐 특히 우리 남성들은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이제 강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성을 사귀게 되면 이제 너는 내 거야.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볼 수가 있고 뭐 영화에서도 볼 수 있고 옛날 영화에서. 그러니까 우리 옛날엔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 거라는 것은 뭐야? 너는 나의 소유고 대상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너는 내 거야. 근데 내 거가 나를 떠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데이트 폭력 아까 됐죠? 인간은 폭력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은 상대방을 사물화시키고 대상화시키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여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여성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성의 상품화. 자, 성의 상품화는 것은 자 상품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격으로서 교환이 된다는 얘기죠. 상품이 상품화가 됐다는 거죠. 가격으로서 교환이 된다는 거죠. 성이 가격으로서 교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성의 상품화라고 할 때는 매매 대상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성을 이제 사고 파는 거 이제 지금은 이제 매매춘 제도라 그러죠. 예전에는 이제 매춘 제도라 그랬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여학생들 좀 미안한 얘기지만 팔 때 파는 사람만 걸려요. 그 매춘이에요. 이제는 뭐 사는 사람도 걸려요. 그래서 매매춘이라고 이제 뭐 법이 바뀌었어요. 그 같은 여성들이한테 조금 뭐 여학생들한테 미안하지만 뭐 할 수 없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제는 성을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 영화, 비디오 같은 영상 매체에서 소비자들을 성적으로 자극하여 판매 촉진에 이용하는 것이 바로 성의 상품화다. 가장 뭐 저가 여러분들한테 그럼 뭐가 성의 상품화냐? 짧은 바지. 여학생들의 짧은 바지. 이제는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여학생들의 이제 바지가 상당히 짧죠. 이 짧은 바지죠. 자, 이 짧은 바지는 일본의 아이돌이 먼저 입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아이돌이 입기 시작해요. 자, 짧은 바지를 보면서 우리의 영상 매체에서 본 거죠. 우리의 여학생들이 바지가 다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성적으로 자극한다는 것은 좀 무리는 있지만 어쨌든 이 짧은 바지를 보면서 긴 다리 그러면서 이것이 모든 여학생들이 짧게 바지를 입는 이것도 성의 상품화라는 얘기예요. 이제 성의 상품화라는 개념이 확대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걸아이도의 관능적 성야된 몸짓. 자, 최상의 육체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하도이며 물씬 숭배, 아까 그랬죠. 피티시즘의 대상이 된다. 왜? 여성이 날씬하다 그러면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알파. 그렇죠? 제가 뭐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뭔가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씬한다는 것이 하나의 물씬 숭배가 되는 거야. 아파트가 당첨되면 로또다. 그래서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 올인하는 것이 물씬주의죠. 이렇게 몸짱이나 열풍 같은 거 보면 이것이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물씬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남학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뭐 몸물 만든다고 하면 여학생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도 큰 오산이죠. 이제는 성평등 시대에서 남학생들도 가슴 이렇게 식스맨 되려고 얼마나 몸짱 노력을 합니까? 또 화장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이런 걸 아이돌의 이런 그 짧은 바지 그 다음에 좀 성의화된 몸짓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뭘 그럴까? 코카콜라병 같은 이런 몸매 이런 것이 이제 보통 아이들 그 친구들이 거의 몸매가 이제 그렇게 코카콜라병 같은 거 되니까 성의 상품화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자꾸만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 네. 그런 것이 이제
문제라고, 현대사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자, 이걸 뭐 육체의 소비라라고 그래요. 성의 상품화, 육체의 소비화. 그래서 외모가 자본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제 여기에입니다. 객체화된 신체의식. 여기서 너무 여성이라고 하기도, 남성 모두가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준으로 그 기준에 맞춰가는 과정. 이게 바로 객체화 신체의식입니다. 여러분들 그 퀴즈에 나왔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맞춰가는 거. 이것이 바로 객체화 신체의식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타자의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거. 이게 객체화된 신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맥킨리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타자의 그 시선에 너무 거기에 쫓아간다. 쉬운 얘기해서 이 시대의 미인이 미미형이니까 여학생들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여학생들이 턱 수술까지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 턱 깎는 게 쉬운 일입니까? 턱을 깎고. 그러니까 남이 아까도 했지만 외모가 자본이다. 육체의 소비야. 이게 다 같은 얘기. 성의 상품화, 육체의 소비와 외모가 자본이다. 다 비슷한 얘기죠. 이것이 바로 객체화된 신체의식. 이게 객체화된 신체의식입니다. 그래서 미셸 푸코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던지고 있어요. 미셸 푸코는 이분이 80년도에 돌아가셨나? 이제 에이즈로 이제 돌아가셨고, 여러 번 이제 우리 현대사에서 이제 언급되는 이제 분의 한 분이고,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는 이 동성애 때문에 이제 자살도 이제 많이 생각도 하셨고, 그러니까 상당히 갈등적인 그런 상태의 이제 삶을 사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지식의 고고학인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이야기인데, 파노티콘이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자, 파노티콘은 하나의 이제 교도소입니다. 근데 이 파노티콘 교도소가 지금도 남미 쪽에도 이제 실제하고 있습니다. 재수는 교도관을 못 봐요. 그쵸? 파노티콘의 구조상. 이게 공리주의 이제 벤담이 이제 그린 이제 감옥 구조인데, 이게 파노티콘이에요. 교도관은 재수를 봐요. 근데 이 사실을 다 알아요. 저쪽은 나는 못 보고 나만 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재수는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교도관이 보고 있다는 걸 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파노티콘이죠. 자, 이 얘기는 뭐냐? 이렇게 파노티콘으로 하다 보면은 재수 스스로가 이제는 뭐란 얘기예요? 재수 스스로가 이제 규율 권력이라는 게, 생명 권력의 반대가 이 규율 권력이다. 어떠한 규율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자, 우리가 신호등은 노란등에는 서야 되고 초록등에는 가야 됩니다. 이 규율에서 우리가 움직이죠. 쓰고 가고, 그렇죠. 빨간 등은 쓰고 노란 등은 준비하고 초록등은 갑니다. 이 규율에서 우리가 가고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규율 권력이죠. 이 규율 권력 아닙니까? 규율 권력이죠. 근데 파노티콘은 재수가 저쪽에서 나를 본다고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떠한 기준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생명 권력이에요. 생명 권력. 다시 얘기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남자들 보고 식스맨 만들어라, 여성들 보고 날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규율 없죠? 없지 않습니까? 근데 파노티콘처럼 우리 스스로가 식스맨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게 규율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찾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 권력이에요. 생명 권력. 자기 스스로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의 어떠한 그 이데올로기라고도 볼 수가 있죠. 경쟁을 하죠. 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배웠죠? 경쟁하죠. 경쟁하려면은 내 스스로가 경쟁하는 그 당사자보다 더 월등히 있어야 돼. 내 스스로가 영어 공부하고 타이핑 공부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경쟁이라는 걸 딱 시켜놓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의 생명 권력이에요. 신자유주의 생명. 우리가 배웠던 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쟁이라는 것이 경쟁을 시켜놓으니까 거기서 자연 도태 안 되려고 알아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얘기죠. 신자유주의 하나의 권력을 미셸 풀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객체화된 신체 의식을 미셸 풀코는 이제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생명 권력 설명. 알아서 지킨다는 얘기죠. 기준이 없지만. 이 생명 권력을 미셸 풀코는 자기의 기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생산하는 자아. 자기 스스로 생산한다는 얘기죠. 생산하는 자아. 자기의 기술. Technology of the self.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퀴즈에도 나오고 시험 문제에도 나올 겁니다. 내 스스로가 규율은 없어요. 내 스스로가 지켜가는 것이 바로 생명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자, 이런 그 막스의 그 상품화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는 또 여성 가족을 배우기 때문에 미리 이제 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언급을 했고, 그래서 이런 상품의 이러한 그 기초를 가지고 다음 시간은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그 잉여가치 문제, 자본주의 경제적 문제를 이제 뭐 쉽게 교양수 수준에서 그러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늦은 시간,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